서울의 밤은 수백만 개의 별빛처럼 빛났지만 JS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CEO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떤 빛도 투과하지 못할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단단한 어깨와 고든 등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흠잡을 데 없는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좁혀진 미간은 내면의 폭풍을 암시하고 있었다. 3개월이다. 조부이자 JS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바로 몇 시간 전 저녁 식사를 겸한 가족 모임에서 들었던 최후 통첩이었다. 그 자리는 식사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네 사촌 민혁이는 벌써 자리 잡고 아들까지 낳았다. 그룹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아직까지 독신으로 세간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3개월 안에 네 옆자리를 채울 사람을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네 자리를 다시 논의하게 될 거다. 강태준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호박색 액체가 얼음을 스치며 찰랑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JS그룹의 왕좌를 건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반대편에는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사촌. 강민혁이 있었다. 민혁은 겉으로는 유순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태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의 사생활을 캐내려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결혼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명분이자 태준을 올가맬 족쇄였다. 그는 사랑이나 감정 따위로 인생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결혼은 사업적 결합 혹은 전략적 제휴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 3개월 안에 그의 까다로운 기준과 할아버지의 눈을 동시에 만족시킬 여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김비세요. 그가 나지막이 부르자 사무실 한쪽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비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내지 대표님, 플랜 B 진행시켜.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듯 건조하고 단호했다.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기준은 기준과 동일합니까? 아니, 더 까다롭게. 신호는 완벽하게 깨끗해야 하고 입이 무거워야 하며 무엇보다 절박해야 한다. 돈 때문에 어떤 연기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다시 혼자 남은 강태준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었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50억. 그는 이 연극의 대가로 그 정도를 책정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 아내라는 자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JS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비싼 방패가 될 터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쪽에서는 강태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와 우유가 들려 있었다. 하루 종일 3군데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후였지만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었다.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양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 서진철 씨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때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던 그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충격으로 쓰러진 후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거동조차 힘들어졌다. 왔으니 유진아,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며 그녀를 맞았다.
한때 우아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집안 곳곳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붉은색 자압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 집도 곧 넘어갈 터였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내 걱정이나 해. 이게 뭐니? 또 샌드위치야. 입맛이 없어서요. 유진은 애써 웃으며 샌드위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쿵쿵 울렸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서진철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어머니가 다급하게 유진의 팔을 붙잡고 방으로 밀어 넣었다. 들어가 있어. 어서. 유진은 방문에 기댄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문 밖의 고함 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버지의 사업빚, 병원비, 그리고 불어난 사채까지. 총액은 50억에 가까웠다.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다.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사치가 된 지 오래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와 미래가 달려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낯선 남자로부터 명함 한 장을 받았다. 기업 컨설팅이라는 애매한 이름의 회사였다. 서유진 씨 되십니까?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남자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의심스러웠지만 유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익명의 클라이언트가 계약 결혼 상대를 찾고 있으며 그 대가로 50억 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계약 기간은 3년. 그동안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물론 그분의 가족들 앞에서도요. 사생활은 철저히 통제될 것이며 계약 내용은 절대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깨끗하게. 유진은 제안서를 든 채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자신의 3년과 인생을 50억과 맞바꾸는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굴욕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동시에 붉은 차압 딱지와 아버지의 텅 빈 눈,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최종 면담을 위해 약속된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했다. 순백의 원피스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경제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화면 속에서도 그의 냉정함은 느껴졌지만 실물은 그 이상이었다. 압도적인 존재감, 날카로운 눈빛, 얼음장 같은 분위기. 그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경매에 나온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세요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네? 김비서에게 이야기는 들었을 거라 생각하지.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지. 3년 동안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거야. JS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내 가족과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는 말을 이었다. 조항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을 옥죄는 족쇄처럼 들렸다. 감정적인 교류는 일절 금지한다. 우리는 각방을 쓸 거고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아.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물론 오해를 살 만한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어. 내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즉시 계약은 파기되고 위약금을 물게 될 거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적셨다. 굴욕적이었지만 그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평생 그의 인형으로 살게 될 것 같았다. 계약이 끝난 후에는요. 그녀의 질문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줄은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는 이혼한다. 사유는 성격 차이. 당신은 계약금 외에 추가 위자료를 받게 될 거고 이후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주면 돼. 물론 비밀 유지 조항은 평생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펜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이나 인간적인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달성하려는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괜찮아. 서유진,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또박또박. 흔들림 없는 필체였다. 그녀의 인생이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강태준은 계약서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아침 김 비서가 사람을 보낼 거다. 필요한 집만 챙겨. 앞으로 당신이 살 집은 그쪽에서 안내할 거야. 대외적으로 발표될 우리 러브스토리와 신상 정보는 암기하도록 자료를 보내주지. 실수하지 마.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악수도. 간단한 인사도 없었다. 거래는 끝났다는 듯. 그는 미련 없이 스위트룸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유진은 텅 빈 공간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빛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후회할 시간도, 슬퍼할 여유도 없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50억짜리 계약 안에 서유진의 연극이 막 시작된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김 비서가 보낸 차가 유진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다. 검은색 세단은 그 동네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집을 나섰다. 어젯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당분간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둘러댔을 뿐이다. 빚은 곧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딸의 헬쑥한 얼굴에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태준의 개인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JS그룹의 본가였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한 폭의 그림 같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현대의 성채와도 같았다. 저택은 아름다웠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박물관처럼 차갑고 정적이었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집사와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해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존중보다는 평가에 가까운. 날카로운 시선들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이곳이 앞으로 3년간 그녀가 버텨내야 할 전쟁터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서유진 씨 되십니까? 저는 이 집의 총괄 집사인 박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태준은 이미 거실에 와 있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이쪽은 서유진 씨다.
오늘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 예의를 갖추어 모시도록.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안주인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게 울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리고 유진 자신도 그것이 연극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박 집사는 유진을 그녀가 머물 방으로 안내했다. 태준의 침실이 있는 본관이 아닌 별채에 위치한 독립된 스위트룸이었다. 방은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주인의 취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잘 꾸며진 호텔 방처럼 임페소날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화려한 금빛 세 장이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자료입니다. 김 비서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비서의 그것이었다. 파일의 첫 장에는 강태준, 서유진 러브스토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미술관, 첫 데이트 장소, 프로포즈 멘트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연애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다음 파일은 강 회장을 비롯한 JS그룹 가계도와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이었다. 성격, 취미,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것, 심지어 과거의 병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강민혁 상무님과 관련된 부분은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사촌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분명 사모님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김 비서는 핵심을 짚어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 과제가 아니었다. 생존 전략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각 인물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계도를 그리며 그들의 대화 방식과 행동 패턴을 예측했다. 특히 강민혁 상무의 프로필 아래에는 그가 던질 법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 스스로 만들어 적어두었다. 그녀의 총명함과 분석력은 이런 식으로 발휘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시험의 날이 밝았다. 강 회장이 주최하는 가족 만찬이었다. 유진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였다. 드레스룸에는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유진은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우아한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 있는 JS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옷이었다. 만찬이 열리는 다이닝 홀은 궁전처럼 웅장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유진을 향해 있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그녀의 옆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강민혁과 그의 아내 최서현이 앉아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반가워요. 재수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태준이가 일밖에 모르는 놈이라 어떤 여자가 마음을 훔쳤을까 궁금했는데 과연 대단한 미인이시군요. 강민혁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아내 최서연은 노골적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유진이라고 했나? 미술사를 전공했다고 들었다. 네 할아버님, 뜬구름 잡는 학문이지. 기업 경영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차가운 평가였다. 유진은 주눅들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미술사란 결국 사람과 시대를 읽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점의 그림에는 그 시대의 경제, 사회, 그리고 인간의 욕망까지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 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당찬 대답에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태준 역시 무심코 유진의 옆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그때 강민혁이 끼어들었다. 재수 씨의 견해가 아주 인상 깊네요. 마침 제가 최근에 박숙은 화백에 빨래터를 한 점 구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시험이었다. 전공자라도 즉석에서 대답하기 쉽지 않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이었다. 최서연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박숙은 화백님의 빨래터는 한국 근대 서양화의 토착화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서양의 마티에르 기법을 사용했지만 화강감 같은 질감과 단순한 선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해냈죠. 무엇보다 전쟁 후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서민, 특히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상을 재현한 것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는 작품이죠.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자신만의 깊이 있는 해석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강 회장은 말없이 수풀을 뜨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자 강민혁은 화제를 바꿨다. 두 사람 연애 이야기도 좀 들려줘요. 태준이는 워낙 무뚝뚝해서 도통 말을 안 하니 내가 듣기로는 갤러리에서 처음 만났다던데 어떤 작품 앞이었는지 기억해요. 두 번째 덫이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조작된 첫 만남에 대한 질문. 유진은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김황희 화백님의 푸른 점화 앞이었어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야라는 작품이었죠. 그 거대한 푸른빛에 압도되어 한참을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이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 푸른 점들이 꼭 밤하늘의 별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물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는 말을 이었다. 사실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문학적인 말씀을 하셔서요. 유진의 재치 있는 대답에 딱딱했던 식탁 분위기가 잠시 부드러워졌다. 강민혁조차 더 이상 공격할 빌미를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만찬이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시간. 유진은 길고 긴 하루가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별채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강태준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 앞에 섰다. 오늘 잘했어. 김황희 화백 이야기는 괜찮은 즉흥 연기였고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에 가까웠다. 제 역할이니까요. 계약 내용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유진 역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해. 강민혁은 집요한 인간이야.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잡히면 그걸로 끝이니까 다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대화를 마치고 강태준은 본관으로 향했다. 유진은 그의 넓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그대로 문에 기대 주저앉았다. 오늘 밤 그녀는 50억짜리 연극에 첫 막을 무사히 올렸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막이 남아있을지, 이 가면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연기를 칭찬했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미술관에서 가장 좋아했던 화가가 정말로 김황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밤새 읽으며 눈물 흘렸던 20살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조작된 이야기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아주 작은 진실 한 조각이 유진의 마음을 서글프게 핥히고 지나갔다. 강태준과 서유진의 계약 결혼 생활은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흘러갔다. 아침은 늘 본가의 대형 다이닝룸에서 강 회장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의 접시에 반찬을 놔주거나 다정한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식탁 아래로 보이지 않는 무릎 사이의 거리는 그들의 관계만큼이나 멀었다. 식사가 끝나면 같은 채 올라탔다. 태주는 JS 타워로, 유진은 그가 그녀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준 공익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바라볼 뿐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유진에게 하루하루는 숨막히는 연기의 연속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깍듯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 호화로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소유가 아닌 잠시 빌려 쓰는 무대 소품에 불과했다.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더욱 몰두했다. JS그룹의 경영 관련 서적을 탐독했고 태준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관련 인물과 정보를 사전에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허수아비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서 빛을 더해주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학습 속도와 적응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고 재치 있는 언변과 기품 있는 태도로 오히려 그의 이미지를 격상시켰다. 그는 50억짜리 투자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아주 유능한 자산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이것은 거래일 뿐이라고.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이라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 변수는 강태준. 바로 그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 JS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파트너사가 갑자기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 온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건 불만이었지만 태준은 그 배후에 강민혁의 교묘한 이간질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사회는 술렁였고 강 회장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날 밤 태준은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신 사람처럼 취해서 저택으로 돌아왔다. 완벽한 통제력으로 유명한 그에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그의 별채가 아닌 본관의 공동 거실로 향했다. 마침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내일 자선 행사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었다. 누구? 야! 태준은 잔뜩 꼬인 혀로 중얼거리며 유진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짙은 알코올 향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전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무너지기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독과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언제나 철갑을 두른 듯 완벽했던 CEO 강태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지치고 상처받은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순간 당황했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그녀는 그의 사적인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가 된 그의 모습에서
과거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던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왔다. 대표님, 이거 드시고 방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주는 희미하게 눈을 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유진은 그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그가 거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는 순순히 그녀의 부축에 몸을 맡겼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그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힘겹게 그를 그의 별채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고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에게 그를 인계했다. 돌아오는 내내 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얼음장 같던 남자의 인간적인 약점을 본 것은 그들의 계약관계에 어떤 균열을 가져올 것인가.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지독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지난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자신을 부축하던 가느다란 팔의 감촉과 은은한 향기 그리고 꿀물의 달콤함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김 비서의 보고를 통해 어젯밤의 일이 사모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민망함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주었다. 며칠 후 유진이 맡은 공익재단 주최로 자선 미술품 경매 행사가 열렸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한 행사장에서 유진은 능숙하게 행사를 진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민혁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는 유진의 과거를 물고 늘어질 하이에나 같은 타블로이드 기자들을 이미 매수해둔 상태였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유진이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서유진 씨 부친의 사업 실패로 집안에 거액의 빚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JS그룹 강태준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명해 주시죠. 악의적인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눈앞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만들었다. 애써 유지하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졌다.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잔인한 말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그때였다. 끽!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자들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고 분노로 얼어붙은 얼굴의 강태준이 내렸다. 그의 등장만으로 주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성큼성큼 기자들을 뚫고 걸어와 망견자실 서 있는 유진의 팔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를 온몸으로 감싸는 그의 등은 산처럼 단단하고 넓었다. 어느 소속이지? 강태준은 한 기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며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JS그룹이 똑똑히 보여주지. 그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언론사들 전부 명예훼손으로 소송 준비해. 단 한 놈도 빼지 마. 그의 말에 기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재계 서열 1위인 JS그룹의 후계자를 상대로 싸울 배짱을 가진 이는 없었다. 그들은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다. 태주는 여전히 떨고 있는 유진을 이끌고 차에 태웠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혼란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애써 누르고 있었다. 태주는 화가 난 듯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만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강민혁 짓이다. 내가 처리하지. 그것은 사실의 확인이자
피해 보복을 예고하는 선언이었다. 잠시 후 그는 힐끗 그녀를 돌아보았다. 늘 무감정하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분노하던 그의 모습, 자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향한 그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계약서에 없는 방식으로 뛰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이 위협받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것 같았다.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한 남자의 인간적인 약점과 또 다른 남자의 예상치 못한 분노와 보호. 이 두 번의 사건은 그들이 세운 철옹성 같던 계약의 벽에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을 남기고 있었다. 기자 소동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강태준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JS그룹의 법무팀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해당 언론사들을 물어뜯었다. 몇몇 인터넷 매체는 천문학적인 소송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간 위기에 몰렸다. 강태준의 분노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언론계는 납작 엎드렸다. 서유진의 이름은 더 이상 가십기사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강민혁의 계획은 유진에게 상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향한 강태준의 보호 본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굳건하다는 이미지만 심어준 채 실패로 끝났다. 분노에 찬 강민혁은 전선을 옮겼다. 개인적인 스캔들 공격이 실패하자 그는 강태준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즉 경영 능력을 정조준했다. 그의 타겟은 JS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태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 어느 날 아침 주요 경제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JS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JS 신사업, 기술적 결함 심각, 천문학적 손실 우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경쟁사인 솔라리스테크의 익명의 연구원이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JS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고 강 회장은 태준을 호출해 거칠게 질책했다. JS타워 전체에 전운이 감돌았다. 태준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밤낮 없이 핵심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이어갔다. 내부 정보 유출인지 경쟁사의 조작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파악하려 했지만 안개 속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갔다가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태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기자 소동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계약 관계라는 선은 분명했지만 그 선 위로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이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기업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서재 앞에 몰래 놓아두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도 유진은 자신의 역할인 공익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단은 JS그룹의 후원으로 여러 문화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때 한 후원 신청서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솔라리스테크가 주최하는 해외 문화 교류 행사에 대한 후원 요청서였다. 강태준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유진은 무심코 서류를 넘기려다
첨부된 행사 주요 관계자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솔라리스 테크 측의 수석연구원 닥터 첸. 그 이름은 유진의 기억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과거의 파편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기 전. 아버지는 한 연구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다. 뛰어난 천재였지만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발각되어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던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첸이었다. 섬광 같은 직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유진은 솔라리스 테크가 제출한 다른 자료들도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들이 행사를 통해 홍보하려는 미술품 중 몇 점은 미술계에서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하나의 패턴이 보였다. 솔라리스 테크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회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문화 행사에서조차 이런 식이라면 그들의 핵심 기술 데이터라고 진실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당장 태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 지금 그는 너무나 지치고 예민한 상태였다. 비즈니스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단순한 심증뿐인 자신의 이야기를 그가 귀담아 들을 리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과거 아버지 회사와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닥터 첸의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추적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노력 끝에 그녀는 닥터 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그 사실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유진은 솔라리스 테크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강민혁이 소유한 유령 회사와 솔라리스 테크 사이에 거액의 자물료가 오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혁이 닥터 첸을 매수해 조작된 데이터로 JS그룹을 공격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JS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성난 이사들은 태준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한쪽에서는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다. 강민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번뜩였다. 태준의 입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태준의 곁으로 다가가 태블릿 PC를 건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모님께서 보내신 긴급 메시지입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아내의 메시지라니. 태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화면에는 유진이 정리한 파일이 떠 있었다. 닥터 첸의 과거 데이터 조작 사례, 솔라리스 테크의 위작 미술품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민혁의 유령 회사와 솔라리스 테크 간의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까지.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직 강민혁을 직접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 큰 무대에서 더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아야 했다. 대신 그는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사님들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닥터 첸의 과거 논문 조작 스캔들에 대한 기사들이 떠올랐다. 지금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 이 데이터는 상습적인 데이터 조작 전과가 있는 연구원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정보에 기반한 명백한 기업 테러 행위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공포와 의심은 분노와 확신으로 바뀌었다. 프로젝트 중단안은 즉시 폐기되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정보를. 강태준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손에 넣었단 말인가. 그날 밤 늦게 저택으로 돌아온 태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척하고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그것이 태준이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 유진은 후원 신청서에서 시작된 의심부터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추적 과정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거대한 충격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자신과 그의 유능한 팀이 해커와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으며 허둥대는 동안 그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적의 심장을 찾아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도 돈으로 산 방패도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누구보다 명민하고 대담하며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한 명의 전략가가 서 있었다. 50억. 그가 지불했던 계약금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사들인 것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였다. 솔라리스 테크 사건 이후 강태준과 서유진의 관계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변화가 생겼다. 태준은 더 이상 유진을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경영서적 외에 미술사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고, 때로는 재단의 운영이나 JS그룹의 문화 마케팅 방향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의 질문은 언제나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식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유진 역시 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서재에 꽂힌 책들을 밤늦도록 읽으며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논리를 익혀나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깍듯한 존칭을 썼지만 침묵 속에서 오가는 눈빛의 온도는 이전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던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 될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프로젝트의 최종 자금 확보를 위해 괴짜로 소문난 해외 투자자 해리슨 회장의 투자를 유치해야만 했다. 그는 계약서의 숫자보다 사람 사이의 신뢰와 가족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비공식적인 주말 미팅을 제안하며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오라는 조건을 달았다. 태준은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리슨 회장 앞에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사랑 넘치는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함께 전략을 논의했다. 해리슨 회장은 부인과 함께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하더군. 아마 당신에게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할 거야. 걱정 마세요. 그분의 아내인 로라 여사님이 좋아하는 작가나 최근 관심사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해 두었어요. 유진의 대답에 태준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예상을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감정의 표현이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서울의 잿빛 하늘과는 다른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상쾌한 바다 내음이었다. 그들이 묵을 곳은 해리슨 회장의 소유인 해변의 프라이빗 빌라였다. 강 회장의 저택이나 사용인들의 감시하는 눈초리에서 벗어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온전한 둘만의 공간에 남겨졌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극도로 의식하며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해리슨 회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책과 음악,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두 사람은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해리슨 회장 부부와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유진은 해박한 문화적 지식과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로라 여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태주는 두 여인이 정원에서 꽃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자산이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차가운 계산을 했겠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것은 흐뭇함과 알 수 없는 자부심이었다. 자네는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군. 강 대표 일에만 미쳐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할 시간도 있었나 보군. 해리슨 회장의 농담에 태주는 유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유진조차도 순간 그것이 연기가 아니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비즈니스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해리슨 회장은 한라산의 유명한 둘레길을 함께 산책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인상을 이어가고 싶었던 두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다. 처음에는 날씨가 좋았다.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숲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한결 편안해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주는 후계자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숨막히는 유년 시절을, 유진은 집안이 무너지기 전 화가를 꿈꾸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던 시절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들이 나눈 가장 솔직한 대화였다. 하지만 제주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입구나 대피소에서 한참 떨어진 길 한가운데에 고립되었다. 조심해. 유진이 젖은 바위에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순간 태주는 순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몸을 날려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동시에 위에서 흘러내리는 자갈더미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그의 팔에 날카로운 돌멩이가 스치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그녀의 안위뿐이었다.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두려움으로 거칠게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비를 피하기 위해 겨우 바위 밑에 작은 굴을 찾아냈다. 흠뻑 젖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렸고 둘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감싸고 있던 영이라는 껍질은 속절없이 벗겨졌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쳤고 동굴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가까운 거리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다. 태주는 유진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것은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보호 본능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서린 걱정, 자신을 보호하다가 긁힌 팔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역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린 채 흔들리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과 파랗게 떨리는 입술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견고한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듯한 느린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왔던 존중, 놀라움, 고마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이 담겨 깊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동굴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거짓말처럼 동굴 밖의 폭풍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한 번에 진실된 입맞춤으로 그들의 계약서와 그들이 세운 모든 규칙, 그들 관계의 전제 자체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짙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동굴에서의 입맞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더 이상 계약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낡은 규칙은 부서졌지만 새로운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정의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저택에 돌아온 후에도 어색함은 계속되었다.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해내던 연기들이 이제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담고 느껴졌다. 강 회장 앞에서 태준이 유진의 어깨를 감쌀 때 그의 손길에 담긴 미세한 온기는 그녀의 심장을 떨리게 했다. 유진이 그의 넥타이를 매줄 때 스치는 손끝의 감촉은 그의 호흡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두 사람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이 새로운 현실에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두 사람은 서재나 정원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유진은 그림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세상에 대한 시선을, 태주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후계자로서의 중압감과 미래에 대한 고독한 청사진을 이야기했다. 껍질을 벗고 서로의 영혼을 조금씩 내보이는 시간 속에서 감정의 유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감정 변화에 집중하는 동안 패배감에 휩싸인 한 마리의 독사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주도에서 날아온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해리슨 회장이 강태준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정했다는 소식이었다. 기업 공격도, 스캔들 조작도 모두 실패했다. 그는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 서유진이라고 확신했다. 이전의 공격은 너무 피상적이었다. 이번에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재기불능의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서유진의 집안이 무너진 이후 빚더미에 앉게 된 진짜 원인을 찾아내 단순한 사업 실패, 그 이면에 추잡한 진실을 원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와 강민혁은 업계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설 정보팀에게 거액의 돈을 뿌렸다. 하이에나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민혁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 하나가 놓였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가 원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의 아버지 서진철의 회사가 부도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나 친구의 배신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추악하고 절망적이었다. 서진철은 믿었던 친구와 함께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그에게 횡령 누명을 썼다.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친구는 그에게 당신이 모든 걸 뒤집어쓰고 잠시 감옥에 다녀오면 내가 밖에서 회사를 지키고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병든 아내와 어린 딸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서진철은 결국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모든 죄를 인정한 순간 친구는 회사를 집어삼키고
그의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았다. 집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갔고 서진철은 억울한 옥살이의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빚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과 기록, 횡령이라는 주홍글씨, 사회적 파멸이었다. 이미지에 목숨을 거는 JS그룹에게 횡령범의 딸이라는 며느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결점이었다. 강민혁은 마침내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유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갤러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담담하게 그를 마주했다. 무슨 용건이시죠? 아주버님, 용건은 간단해. 재수씨, 강민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판결문 사본과 과거 신문 기사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가장 끔찍한 과거였다. 이게 어떻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지. 특히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밀은. 강민혁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태준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M&A 관련 서류가 있어. 그걸 내게 가져와. 물론 그냥은 힘들 테니 내가 바이러스를 하나 줄 거야. 그걸 태준이 노트북에 심기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일이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일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강민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생각해봐. JS그룹 며느리, 알고 보니 횡령범의 딸, 이 헤드라인이 터지는 순간 내 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손가락질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충격으로 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겠지. 아, 그리고 강 회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너는 물론이고. 너를 데려온 강태준까지 그룹에서 완전히 내쫓기게 될 걸.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고 이제는 사랑하게 되어버린 남자 강태준을 배신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남은 명예와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인한 선택지였다. 시간은 많이 주지 않겠어. 내일 밤까지야. 연락 기다리지. 강민혁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더 던져두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유진은 텅 빈 갤러리에 홀로 남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안에는 그녀의 가족을 구할 수도,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저 멀리 보이는 JS 타워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가장 높은 곳, 불이 켜진 사무실에 그가 있을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믿고 있을 남자.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할 암살자가 되어야만 했다. 절망적인 공포와 참담한 고뇌가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강민혁을 만나고 돌아온 후 서유진은 살아있는 유령처럼 변해버렸다. 이전에 총명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피했고 그들 사이에 싹트던 따뜻한 온기는 다시 차가운 벽으로 가로막힌 듯했다. 그녀의 손은 늘 주머니 속에서 강민혁이 건넨 저주받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제주도 이후 두 사람을 감싸던 미묘한 설렘과 편안함은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가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의 첫 본능은 의심이었다. 그녀가 변심했는가, 그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의 이성은 본능을 억눌렀다.
그가 본 그녀의 눈빛은 배신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은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힌 덫에 걸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솔라리스 사건을 해결하고 제주도의 폭우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던 그 신뢰가 섣부른 의심을 가로막았다. 그녀를 직접 추궁하는 것은 그녀를 더 깊은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라 판단한 태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해 극비리에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솔라리스 사건 이후 강민혁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추적할 것,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하라. 둘째, 서유진의 가족에 대해 다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것, 특히 그들의 재정적 붕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라. 우리의 첫 조사는 분명히 불충분했다. 이것은 과거의 강태준이라면 하지 않았을 방식의 일 처리였다. 예전의 그였다면 그녀를 의심하고 계약 위반을 들어 냉정하게 내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일 것이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행동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다. 김비서는 언제나처럼 유능했다. 그의 정보망은 며칠 만에 모든 조각들을 맞춰냈다. 강민혁이 고용한 사설 정보팀이 서유진의 집안을 샅샅이 털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서진철의 억울한 횡령 누명과 판결 기록까지, 또한 강민혁과 서유진이 며칠 전 갤러리에서 은밀히 만났다는 사실까지 보고되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각, 유진은 심판의 날을 앞둔 죄수처럼 저택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오늘 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 문 앞에 여러 번 멈춰 섰다. 손안의 USB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것을 그의 노트북에 꽂고 가족을 구한 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본 뒤 결국 그마저도 잃게 될 것인가. 그녀는 할 수 없었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그에 대한 믿음만은 배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떡떡, 그녀는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들어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유진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강민혁이 주었던 아버지 관련 서류와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 아버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누명을 쓰셨어요. 하지만은 전 대표님께 모든 걸 숨겼어요. 대표님을 속인 거예요. 강민혁 상무님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대표님을 배신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그녀는 USB를 가리켰다. 계약 위반이라는 거 알아요. 저를 경멸하고 이 계약을 당장 끝내셔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곧 그의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계약 파기 통보가 폭풍처럼 쏟아질 터였다. 그녀는 이제 손상된 상품, JS그룹에 5점만 남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긴 침묵이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USB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오직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더 일찍 말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진작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서유진, 당신은 가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나를 믿는 길을 택했어. 그건 계약 위반이 아니야.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신뢰야.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감동하고 있었다.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고통스럽게도 자신을 믿어준 그녀의 선택에 그는 그녀를 골칫덩거리가 아닌 불가능한 싸움을 홀로 견뎌낸 용감한 여자로 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단단히 안았다. 그것은 열정적인 입맞춤보다 더 깊은 절대적인 보호와 연대의 제스처였다.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둘의 싸움이야. 그리고 강민혁은 오늘 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의 품에 안겨 유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맞서주기로 한 남자에 대한 벅찬 안도감과 거부할 수 없이 피어나는 강렬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갑과 을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서유진의 고백이 끝난 후 강태준의 서재는 감정적인 공간에서 순식간에 전쟁지휘본부로 바뀌었다. 태준은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강민혁이 당신에게 바이러스가 담긴 USB를 주었다는 건 내 시스템에 접근할 통로를 원한다는 뜻이야. 그는 M&A 관련 파일을 원하고 있어. 좋아. 그가 원하는 걸 주지.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한 전략가에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즉시 JS그룹의 최고 사이버 보안팀을 호출했다. 그들의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 USB에 담긴 바이러스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할 것. 둘째, 그 바이러스를 역이용하여 강민혁을 잡을 미끼를 만들 것. 태준의 계획은 대담했다. 보안팀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정보로 가득 찬 가짜 M&A 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진이 강민혁에게서 받은 바이러스를 수정하여 그가 가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그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내역을 빼내오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적의 창을 이용해 적의 심장을 꿰뚫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진에게 주어졌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두려움에 떨며 절망에 빠진 연기를 해내야만 했다. 이전에는 계약을 위한 연기였다면 이제는 정의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그녀 인생 최고의 연기였다. 다음 날 유진은 강민혁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았고 그 안에는 패배자의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곧 있을 승리에 눈이 먼 강민혁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끼를 물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강민혁은 자신의 모니터에 강태준의 기밀 M&A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것을 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이 가짜 기밀 정보를 그가 내통하고 있던 경쟁사에게 넘겼다. 이 모든 과정은 강태준의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거는 꼴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JS그룹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M&A 안건을 최종 승인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강 회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이 참석하여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이 프로젝트의 최종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이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우리가 이 회사의 미래를 강태준 대표의 손에 맡기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서류 한 장을 띄웠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강태준 대표는 그룹의 승계를 위해 돈으로 아내를 샀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민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유진의 아버지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그는 강태준을 할아버지와 이사회를 속이기 위해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모든 시선이 단상 아래 선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승리를 만끽하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 선 강태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이사회가 아닌 자신의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사실입니다. 그의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장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제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강민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마음의 문제를 비즈니스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 잘못된 계약을 통해 제가 아는 가장 정직하고 용감한 여자를 만났으니까요. 그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돕기 위해 서 있던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실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제 그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제 아내 서유진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니까요. 그의 공개적인 고백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혁이 비웃으며 소리쳤다. 감동적인 연설이군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사라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진짜 범죄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민혁이 자회사에서 수년간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증명하는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도였다. 다음 화면은 그가 경쟁사와 내통하며 가짜 M&A 정보를 공유하는 통신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재생되었다. 그의 컴퓨터에서 빼낸 녹음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차지하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강민혁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도덕성을 말하는 자가 바로 이 회사에서 수년간 돈을 훔쳐온 도둑입니다. 수치를 말하는 자가 우리의 등 뒤에서 경쟁사와 내통한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협박하여 저를 배신하게 만들려 했던 파렴치하니 바로 당신입니다. 강민혁 상무. 회의실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완벽하고 처참하게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경비 당장 이 기생충 같은 놈을 내 눈앞에서 끌어내. 그리고 즉시 검찰에 연락해. 안 돼, 할아버지. 이건 모함입니다. 강민혁은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이 멀어지고 회의실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유진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이사진과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파트너이자 그의 동반자이며 그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유일한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회의실의 침묵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고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신뢰로 다시 태어났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JS그룹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강민혁의 횡령 및 기업 스파이 혐의 구속 소식은 재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위기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면 돌파한 강태준의 리더십은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투자자들은 그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고 JS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서재에는 강태준과 서유진 단 세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무겁고 엄숙했던 이전과는 달리 서재의 공기에는 안도감과 따뜻함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딱딱한 표정 뒤에 숨겨두었던 부드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아가, 그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네가 웬만한 사내 대장부보다 더한 용기와 지혜를 가졌어. 너는 이제 내 손주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강씨 가문의 일원이다. 그것은 JS그룹의 절대 군주가 내리는 최고의 인정이자 공식적인 수락이었다.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회장은 이어서 태준을 보며 말했다. 이제 이 회사는 온전히 내 것이다.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 가도록 해라. 그는 서재 한편에 있던 금고에서 오래된 만년필 하나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다. JS그룹의 창업주 때부터 후계자에게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경영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의 손재에 대한 신뢰는 이제 절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진의 가장 큰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 내 아버지 일은 내가 알아보겠다. JS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서라도 재심을 추진하고 진짜 범인이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겠다.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게 둘 수는 없지. 그 말에 유진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준의 서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작이었던,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혼인 계약서였다. 태준이 먼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내 인생 최고의 실수이기도 했지. 그는 두툼한 계약서를 천천히 힘을 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종이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 잘게 찢어버렸다. 색종이 조각처럼 흩날리는 계약서는 그들의 비즈니스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그들은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차갑기 그지없었지만 계약서는 두 사람 관계의 기초였다. 그것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복잡한 과거와 너무나도 선명한 새로운 감정을 가진 그저 두 남녀일 뿐이었다. 태준은 그 불확실성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깊은 감정이 그의 눈 속에 가득했다. 당신을 처음에는 그저 필요에 의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내 예상을 깨뜨렸지. 가족 만찬에서 보여준 당신의 지혜. 내가 취했을 때 몰차리바의 사보타. 솔라리스 사건을 해결한 당신의 통찰력.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용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나를 믿어준 당신의 진심까지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의 취향을 정확히 반영한 단아하고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가 얼마나 그녀를 세심하게 지켜봐 왔는지 알 수 있는 증거였다. 셔유진 씨,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고용주나 계약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이번에는 진짜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함께할. 나와 다시 결혼해주겠어. 벅차오르는 감정에 유진은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따뜻한 약속의 무게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내려앉았다. 이것이 그들 결혼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 바로 계약의 시발점이었던 유진의 가족빚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태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건 내가 바로 해결하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짐이고 제 손으로 해결해야만 해요. 저는 이미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자신을 팔았어요. 당신에게조차. 또다시 값을 치른 대가로 자유로워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보여주는 대답이었다. 대신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자신이 밤새 준비한 사업 계획서 한 부를 꺼냈다. 미술사를 전공한 자신의 지식과 아버지의 과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한 미술품 투자 자문회사. 설립 계획서였다. 그것은 막연한 꿈이 아닌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계획이었다. 그녀는 무상 지원이 아닌 상환을 약속하는 창업 투자금을 요청했다. 태주는 놀라움과 깊은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계획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즉시 동의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업가로서 다른 사업가의 가능성을 알아본 투자자로서 그는 그녀의 첫 번째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그날 오후 서재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때로는 진지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삶과 사랑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함께하는 완벽한 동반자였다. 수직적이었던 권력관계는 완전히 수평으로 재조정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강민혁은 횡령 및 배임, 기업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서유진의 아버지 서진철은 JS그룹 법무팀의 총력 지원 아래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진짜 범인이었던 옛 친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서유진, 그녀가 설립한 미술 투자 자문회사 YJ 아트 파트너스는 1년 만에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녀의 정직함과 날카로운 안목은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강태준의 아내라는 수식어 없이 서유진 대표라는 이름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빌렸던 창업 투자금을 약속대로 이자까지 더해 모두 상환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었다. 강태준 역시 JS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냉혹한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유능한 경영자를 넘어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JS그룹 창립 기념 갈라. 1년 전 어색한 연기를 펼쳐야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섰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공유하는 눈빛과 허리를 감싸는 자연스러운 손길. 서로를 향한 미소 속에는 그들이 함께 이겨낸 시간과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원로 경영인이 다가와 태준에게 말했다. 강 대표,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 1년 전만 해도 두 사람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쁘구먼. 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옆에 선 유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입니다. 그의 공개적인 말 한마디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온 집. 그곳은 더 이상 강씨 가문의 차가운 대저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따뜻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펜트하우스였다. 그들이 함께 고르고 꾸민 온전한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유진은 성공적이었지만 고단했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오픈 키친에서는 JS그룹의 총수인 강태준이 드레스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와서 힘들었지. 그는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의 잔소리는 달콤했고 그가 미리 받아둔 따뜻한 욕조의 물은 그녀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이것이 그가 그녀를 공주처럼 아끼는 방식이었다. 값비싼 보석이나 사치품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존중. 두 사람은 화려한 식탁이 아닌 편안한 소파에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과거 그들의 식사 시간을 지배하던 숨막히는 침묵은 이제 먼 기억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1년 전 태준이 홀로 서 있던 바로 그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는 외로운 권력의 상징이었던 풍경이 이제는 두 사람의 삶을 감싸는 따뜻한 배경이 되어 있었다. 유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50억 말이에요.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어. 그가 그녀의 이마에 다시 입을 맞췄다. 나는 유리성에 가둬둘 예쁜 방패, 전시품 같은 공주를 사려고 했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는 내 인생의 여왕을, 내 파트너를 찾은 거야. 내가 남은 평생을 다해 지키고 사랑해줄 유일한 사람. 그는 이제 알았다. 그녀를 공주처럼 아껴준다는 것은 그녀에게 호요식하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라는 여왕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때로는 자신만의 싸움을 치르고 지쳐 돌아왔을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임을 그는 아내를 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한 번도 원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완벽한 인생을 얻은 것이다.